안녕하세요. 저는 이화감정평가법인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김강산 평가사라고 합니다. 현재 감정평가사 하고 계시잖아요. 네. 감정평가사가 어떤 일을 하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돈이 필요할 때 안 보이는 곳에서 이제 평가해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담보감정평가, 경매감정평가, 소송평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금 관련해서 이제 공시가격, 공시지가 평가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산재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뭐 영업권 같은 평가도 하고요. 상속이나 증여를 하실 때 이제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국가, 공무원, 금융기관 이렇게 하고, 저는 조금 특이하게 일반인 분들 많이 만나서 세금 관련해서 이제 감정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평가사분들이 평가하는 거에 따라서 대출 금액들도 달라지는 거죠? 평가사들이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사인하고 도장을 찍는데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이 물건이 얼마인지 알아야 그 물건에 상응하는 이제 대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시세라는 게 다 있는데 뭐 굳이 평가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감정평가 금액은 이제 목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종 뭐 부차적인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그러면 자격증을 따야 되잖아요. 네. 자격증 난이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어렵죠. 어려워요. 1차랑 2차로 나뉘는데, 1차는 객관식이거든요. 5가지 과목이고, 이제 민법, 경제, 회계, 부동산학, 언론, 감정평가 관련 법규라고 해서 공법 이렇게 5개를 보고요. 5개 과목 다 40점이 넘겨야 되고 평균 60점이 나와야 됩니다. 그 전에 영어는 거의 토익 700에 준하는 점수가 있어야 되고요. 2차 같은 경우 3과목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 실무, 이론, 법규 이렇게 크게 3가지인데요. 실무라는 과목이 보통 꽈락률이 한 7, 80% 나와요. 40점을 못 넘어요 보통. 3과목 평균에서 요즘에는 상위 200등 안에 들면 됩니다. 대신 3과목이 다 40점이 넘어야 돼요. 요즘에 가면 갈수록 수험생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올해도 200명을 뽑는데 응시 인원이 7,500명입니다. 엄청 많이 늘었네요. 원래 한 2, 3천 명 맞습니다. 이것도 올해 응시생이지 작년에 1차 붙으신 분도 올해 2차를 볼 수 있거든요. 경쟁률이 좀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사회현상이랑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응시생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크게 세 분야에서 이제 많이들 들어오시는데, 첫 번째가 학생들, 대학생들도 지금 엄청 늘었어요. 옛날엔 대학생이 거의 없었거든요. 대학생 응시생이 엄청 늘었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 공부를 하시다가 턴하시는 분 많고, 공무원 요즘에 뭐 이슈가 많잖아요. 뭐 본인들 드리는 거에 비해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월급이 낮다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 이 두 분야를 압살할 만큼 엄청난 응시생이, 직장인 수험생들이 엄청 늘었어요. 질문하시는 분 중에 60, 70% 정도가 직장인 수험생이에요. 직장 다니는데 하고 싶다. 이렇게 응시생이 엄청 늘었어요. 근데 평가사뿐만 아니라 회계사나 세무사 응시생도 엄청 많이 늘었어요. 50%씩 늘었더라고요. 다 늘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전문직을 원하는 게, 첫 번째로는 이거 진짜 사견입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거의 전문직이 마지노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는 뭐 사시도 없어졌죠. 로스쿨 바뀌었죠. 의전 됐잖아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 없지만 공부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가 그래도 이제 내 능력껏 돈을 벌 수 있는 C는 전문직 C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두 번째로는 다른 직업들의 소득에 비해 고소득인 건 사실이고, 세 번째로는 사회적 지위라던가 자격증이 주는 만족감이 엄청 크기 때문에 2, 3년, 많아도 4, 5년 정도는 포기할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엄청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무리 뭐 직업이 다양해졌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학교에서 획일적인 수업을 하고 공부를 손에 놓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거의 20년 가까이 공부를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익숙하기도 하고요. 도서관 가서 책 피는 게 그렇게 어색하진 않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많이 응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직 시험이 기본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뭐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용어들이 그냥 태어나서 전문 용어예요. 저만 해도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지금 막 법적인 단어 보면 죄다 막 일본어투로 되어 있고, 막 사료된다, 사료 왜 하필 사료될까 생각한다고 하면 될 것이지 막 이런 거, 판단된다고, 판단이 되는 건가, 판단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업투도 되게 어렵고 해서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응시생은 줄지 늘지도 모르지만 공무원 인기가 길었던 것만큼 전문직의 인기도 길지 않을까 싶어요. 공무원은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 떨어질 거라 생각해요. 나는 뭐 굶어도 좋으니까 내가 한 만큼 벌겠어 하면 전문직인 사업을 하고, 안정적인 게 좋다 하면 공무원이나 공기업 갔는데, 저는 계속 말했거든요.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게 안정적으로 네가 가난해질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까지 얘기했었거든요. 세게. 안정적으로 월급이 들어온다는 거는 부를 증식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있어야 되니까. 꼰대 같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표도 한번 내보고 들판에 나를 한번 던져보고, 사람을 키우는 건 팔아리 바람인데요. 뭐. 내가 봤을 때 옳지 않은 것 같다 친구야까지는 했었는데 많이도 후회하죠. 제일 문제가 이제 빌라왕 이런 사람들이 문제잖아요. 네. 일반 서민분들이 거기에 워낙 연관이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거기에 연관이 안 될까요? 첫 번째로는 분양가를 믿으면 안 돼요. 분양가가 되게 뭔가 공신력 있고 막 그런 것 같지만 결국 그냥 시공사랑 집주인의 최초의 제시한 호가예요. 호가는 호가일 뿐이지 그게 호가면 안 되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일반 서민분들이 부동산 가격을 딱 알기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전형적인 주거지대 있죠. 빨간색 벽돌집 이렇게 있고, 가다 보면 1층에 세탁소 있고 언덕 좀 있고, 그런 데는 시세가 정해져 있거든요. 2룸 얼마 이렇게 나와요. 3룸 얼마 대충, 진짜 대충. 임대료 뭐 50에서 55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축은 가격을 잡기가 어려워요. 평가하기도 어려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동네가 뭐 싹 다 투룸, 원룸 투룸인데 갑자기 3룸이 딱 들어온다고 해봐요. 얼마인지 몰라요.
원룸이 10만 원이면 뭐 3룸 30만 원 해나? 이렇게밖에 인식이 안 돼요. 근데 그거 더 비쌀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좀 어렵지만 해도 가격을 한번 본인들이 잡아봐야 되고.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요. 내가 그거까지 해야 돼? 그거까지 해야죠.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자산 중에 가장 큰 자산입니다. 대부분 지금 정부에서 하려고 하던데 곧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임대인의 그 채무 상태나 그런 것들 볼 수 있게끔 만든다고 해요. 임대인이 누군지 다 확인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법적인 보고관이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확정일자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미비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막말로 사기치려면 전세 갖고 사기치가 되게 많아요. 전세 사고 있는데 내가 집주인이고 전세권자인데 이거 팔았어요. 얘한테 따라가잖아요. 판 사람이 중국인이면 어떡해? 중국인이어가지고 전세금 안 준다 그러면 어떡해요? 중국가 잡아올 거예요? 노숙자들, 허무인, 진짜 세상에 없는 사람 이런 이름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면 못 받아요. 돈을. 등기 때는 갑자기 집주인이 막 산둥성에 있는 누구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받아요? 미비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결국 전세는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죠. 부동산을 객체로 하는 계약이잖아요. 재산 사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죠. 그 우리나라 법은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야, 꼬우면 그냥 네가 사 이거예요. 그거 하면 주택수 사입되죠. 청약 다 날아가요. 그러면 전세 뭐 1억 1억 5천짜리 그거 잘못해가지고 갑자기 저는 유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저 24살인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게 전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이잖아요. 금융상품이에요. 2년 뒤에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이거든요. 가격이 오르면 다 행복해요.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 2억에 집값이 뭐 2억 5천이었어요. 2억 5천이 1억이 됐어. 진짜 막걸로. 2억을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집값이 1억 했다는 건 전세가가 8천 7천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이거 누가 메꿔야 돼요? 임대인이 메꿔야 되는데 임대인이 아까 말한 것처럼 경매 내보내. 이래버리면 이제 원금 보장 상품의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벌면 본인이 잘한 거고 잃으면 본인이 못한 겁니다. 저는 오히려 공부를 좀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 공부가 되게 어려운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 하면서 용어 알려드리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알아야 될 용어가 100개에서 200개도 안 돼요. 그렇다고 뭐 영단어처럼 뭐 달달 외울 필요도 없고 느낌만 알면 되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부동산 문맹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뭐 전세나 이런 걸 사긴 하고 매매도 하긴 했지만 저도 부동산 문맹 중에 한 진짜 이거 맞나? 이런 건 한번 의심해봐야 되고. 등기도 안 봐요. 대장도 안 봅니다. 저는. 분명히 3층짜리 집인데 가보니까 4층이고. 이거 왜지? 부동산 투자 사업이라 하잖아요. 사업은 결국에 수익 빼기 비용, 순수익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만 고려할 게 아니라 리스크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알잖아요.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바라는 것과 현실의 시장에서는 다른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건 알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약간 좀 유튜브도 그렇고 이제 부동산 중개인 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믿는다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것도 문제라고 봐요. 믿음이 가야죠. 신뢰가 가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 좋은 의뢰인 만나는 것도 저희 인복이고 그 의뢰인분들도 좋은 자격사 만나는 것도 복인 거고. 보통 사람 첫인상 딱 봤을 때 드는 생각이 보통 맞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저도 사실 몰랐어요. 먼저 연락 주기 전까지 몰랐는데 근데 그 채널 들어가서 보니까 되게 다양하고 재밌는 영상들 많던데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부동산이나 감정평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뭐 제 채널 얼마니 TV 오셔도 되고요. 매주 라방하니까 오셔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널 더 커지시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왜냐면 크셔야 저도 크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 채널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제 채널은 이제 돈에 되게 관심 많으신 분들 많은데 이제 만나 뵀던 분 중에 이제 부자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부자도 됐는지 이런 것들 저도 궁금해서 기회가 되면 좀 바쁜 거 끝내고 지금 시즌 비슷한 거 해가지고 끝내면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저희 채널에 이번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 네.